그날 돌잔치장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칠순을 크게 해요? 가족끼리 간단히 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역국은 식어가고 케이크에는 초 하나만 덩그러니 꽂혀 있었죠. 며칠 뒤 휴대폰으로 돌잔치 초대 영상이 도착했어요. 준혁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었나 보네. 그날 밤 감나무 아래 묻어두었던 남편의 반지와 유품을 꺼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 손에 갈까봐 아냐. 이제는 내가 써야겠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자녀분들 상의는? 그 사람들한테 상의 안 해요. 집은 내 이름이니까.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곧 시작될지에 대해요. 전화벨 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복희는 부엌 수세미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이선영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전화드려 죄송해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칠순 말이에요. 이번 주가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응. 사실 요즘은 칠순을 굳이 크게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족끼리 지내는 건데 부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돌잔치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복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새는 다 간소하게 하잖아요. 친척들 부르고 잔치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어머니. 괜히 어머니도 피곤하시고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저희가 워낙 요즘 바쁘다 보니 그럼 돌잔치 때 뵈어요. 그때는 꼭 와주세요, 어머니. 예약 때문에 인원 조정이 필요하니까 미리만 말씀 주세요. 복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전화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국자 손잡이를 다시 쥐었지만 미역국은 이미 다 끓어 있더군요. 그녀는 말없이 냄비에서 국을 떠서 국그릇에 담았습니다. 묵은지 몇 점을 접시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옆 상자에서 손바닥만 한 흰색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초 하나를 조심스럽게 꽂았지요.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이자 작고 조용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복희야. 그녀가 후하고 불을 불어 끄자 작은 촛불이 꺼졌습니다. 주방은 다시 고요해졌고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식은 국, 묵은지 몇 점과 촛불 꺼진 케이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희의 방 안은 커튼이 반쯤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따뜻한 줄무늬를 만들고 있네요. 복희는 전기장판 위 이불에 등을 기대고 앉아 라디오를 틀어두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는 흐릿한 음질의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다음 곡은 1984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오늘도 모두 힘내세요.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던 복희는 손에 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네요. 알림에는 선영 며느리에서 준혁이 첫돌 초대장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초대장 링크가 함께 걸려 있었어요. 복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군요. 첫 장면은 호텔 로비였습니다. 샹들리에와 꽃 장식이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더군요. 이어 아이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잔잔하게 넘어갑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백일 사진, 기어다니는 영상,
케이크 앞에서 웃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배경에는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상에 영수와 선영 부부가 등장하네요.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아빠 영수입니다. 그리고 준혁이 엄마 선영입니다. 저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준혁이에게도 큰 축복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상은 다시 아이의 웃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2025년 2월 17일 오후 1시 여의도 그랜드 호텔 연회장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꺼진 스마트폰 화면에 복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더군요. 그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내려놓으며 복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부모가 아니었나 보네. 해는 이미 지고 마당에는 희뿌연 어스름이 깔려 있습니다. 바람이 얇은 빨랫줄을 흔들고 감나무 가지가 삐걱거리네요. 복희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고무장갑을 낀 채 조용히 마당 한쪽 감나무 아래로 향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화단 옆에 쪼그려 앉아 오래된 작은 삽을 꺼내 들었어요. 숨을 들이쉬고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몇 번 삽질을 하자 딱딱한 철 소리가 나더군요. 복희는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땅속에서 녹슨 철제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네요. 철제통 안에는 낡은 은행 봉투와 적금 통장, 땅 문서, 복사본,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라올 만큼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금반지를 꺼냅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걸 꺼내게 될 날이 오긴 오네. 그때는 그냥 묻고 있자 했는데 그녀는 반지를 손끝으로 조용히 쓸어봅니다. 눈길엔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감정이 어른거리네요. 잠시 짧은 회상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복희가 있고 남편이 웃으며 작업복 차림으로 손을 잡습니다. 애들 대학 다 보내면 이걸로 우리 바닷가로 내려가자. 당신은 매일 바다 보고 살고 나는 회 떠줄게. 회상이 가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복희는 작게 웃습니다.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그 말 아직도 선하네. 그 사람 이 반지 하나 사려고 몇 달을 밥을 굶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다시 반지를 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 손에 갈까봐 묻어놨는데 그녀는 땅 문서 복사본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철제통 안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철제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복희는 손에 반지 하나만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써야겠다. 감나무 가지가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리네요. 복희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텅 빈 마당엔 구멍이 그대로 뚫린 채 철제통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복희는 방 안에 앉아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겹겹이 접힌 옷 사이로 오래된 앨범과 액자 몇 개가 조심스럽게 꺼내졌습니다. 복희는 무릎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봅니다. 하얀 저 옷 내가 직접 손바느질했지. 얘는 사진 찍기 전에도 찡찡대더니 막상 찍을 땐 또 활짝 웃고 저 때만 해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흑백 사진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아들 돌잔치 사진과 단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려던 그때 휴대폰이 이불 위에서 띵동하고
진동을 울렸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였고 보낸 사람은 큰조카댁 진숙이었습니다. 고모, 이번 돌잔치 때 어머니도 오시죠? 복희는 손끝으로 메시지를 눌러 자세히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갑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칠수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조용히 지낸다며. 복희는 잠시 손가락을 올려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가족사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에는 어깨를 감싸며 웃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복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보이네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무너진 실감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이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꾹 눌러 전원을 끕니다. 꺼진 화면 위로 복희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래, 그의 말이 맞긴 해. 조용히, 가족끼리만. 나는 가족에서 빠졌구나. 조용히 그렇게. 분당, 토요일 낮입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 입구는 분주합니다. 입간판에는 준혁이 첫 돌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풍선 아치 너머로는 아이 사진 배너와 포토월이 설치되어 있네요. 호텔 입구 건너편 건물 그림자가 드리운 벤치에 복희 씨가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그녀는 조용히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쉽니다. 오늘은 사람 많네. 준혁이는 어디쯤 있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아이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입니다. 복희는 시선을 떨구고 무릎 위에 흰 봉투를 살며시 쓰다듬습니다. 봉투에는 조그맣게 준혁이라고 적혀 있네요. 잠시 뒤 호텔 연회장 내부입니다. 포토존 앞에서 준혁이가 드레스를 입은 채 사진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활짝 웃고 계십니다. 영수야, 근데 어머니는? 안 뵈네.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으셔서요. 못 오셨어요. 아이고, 칠순도 안 하신다더니 몸살이라도 나셨나. 아이고 참. 다시 밖으로 돌아옵니다. 복희는 벤치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봉투를 한번 감싸주십니다. 애 얼굴 한번 못 봐도 맘은 전해야지. 그녀는 벤치에서 내려와 연회장 건물 옆쪽 지하주차장 입구로 향합니다. 입구 옆 주차관리소에 중년 남성이 무전기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복희가 관리소 쪽으로 다가가 말을 겁니다. 저기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이거 준혁이 아버지한테 좀 전해줘요. 연회장에 있을 거예요. 안에 이름 써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관리인은 약간 당황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듭니다. 복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소. 복희는 돌아서며 다시 연회장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인도 위를 걸어갑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한테 잘해주자. 복희의 뒷모습입니다. 햇살이 트렌치코트 자락 끝을 비추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호텔 연회장 안은 아기자기한 풍선 장식과 꽃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돌잡이 순서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 우리 준혁이가 과연 뭘 잡을까요? 다 같이 박수.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준혁은 보조 스태프의 손에 이끌려 돌상 위에 앉습니다. 그 옆에서는 영수와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 쪽으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지하 주차장 관리인으로 보입니다. 그는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영수를 찾아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겁니다. 저기, 혹시 김영수님 되시나요? 아, 네. 그런데요. 어떤 어르신께서 꼭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셨어요. 연회장에 계실 거라 해서. 관리인은 고개를 조심히 숙이며 봉투를 건넵니다. 영수는 순간 봉투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어머니? 선영이 옆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뭐야, 누구 거야? 영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조용히 엽니다. 안쪽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얼어붙고 손가락이 멈춰버렸어요.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그래, 여보? 뭐야, 그거? 영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다시 닫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고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눈은 멍하니 연회장 바닥을 응시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조금 더 조급해집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가볍게 고개만 젓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외칩니다. 오, 연필을 잡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연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모두들 사진을 찍으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하지만 영수의 가족 테이블만은 조용합니다. 웃음도 대화도 사라졌어요. 영수는 입을 꾹 다문 채 테이블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주변의 소란과 가족의 침묵이 동시에 대비되며 더욱 선명해집니다. 복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봉투는 전달되었고 가족만 조용해졌습니다. 밤입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옆집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반사되네요. 복희는 주방에서 혼자 국을 데우고 계십니다. 불 앞에 서서 국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릇에 조심스레 부으셨어요. 밥을 말지 않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 위 세 개의 의자 가운데 하나에만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긴 영수 자리였지. 저긴 선영이 자리.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으셨습니다. 입에 넣고 조용히 삼키시더군요. 말은 없었고 천천히 한 숟갈씩 계속 드셨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그릇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식은 밥풀 몇 알도 보입니다. 텅 빈 의자 두 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복희는 부엌 구석으로 걸어가 손잡이가 낡은 큰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손에 묵직한 먼지가 묻더군요. 부드럽게 한번 쓸어내시고 가방을 거실로 가져가셨습니다. 장롱을 여십니다. 손으로 천을 하나씩 넘기십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세 가지를 꺼내셨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감싼 남편의 유품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금박 테두리가 희미해진 작은 찻잔 세트를 꺼내 들으셨어요. 감나무 아래서 꺼낸 반지가 담긴 상자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 외 옷까지는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책이며 앨범이며 도자기와 전화기까지 모두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가져갈 만큼만. 가방 안에 물건을 조심스레 넣으셨습니다. 지퍼를 잠그시고 가방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복희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TV도 창밖도 아니고 바로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자식은 나를 버렸고 나는 나를 데리고 간다.
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젖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결심의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역촌동 단독주택의 마당 창문 너머로 비치고 있습니다. 김복희 씨는 주방에서 찬물 하나 올려놓고 마른 손을 옷자락에 문지릅니다. 거실 시계는 오전 9시 0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립니다. 왔구먼. 복희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 초인종 화면을 확인한 뒤 문을 엽니다. 중개인은 검은 크로스백을 맨 깔끔한 차림의 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복희 어르신 맞으시죠? 어제 전화 주셔서 여기 집 보러 왔습니다. 맞아요.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편히 와요.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전화기, 달력,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네요. 어르신, 이 동네 요즘 많이들 찾으세요. 단독주택은 특히 귀하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물 내놓으실지 생각하신 게 이 집 팔 거예요. 이사 나가려고요. 아, 예. 그런데 혹시 자녀분들하고는 상의는 좀 하셨을까요? 보통 이런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하시더라고요. 복희는 잠시 눈길을 거실 달력 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중개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한텐 상의 안 해요. 집은 내 이름이니까. 중개인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태블릿을 꺼내 등기부등본을 열어봅니다. 몇 초 뒤 복희에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 예. 확실히 김복희 어르신 단독 명의네요. 그럼 여기 매매 동의서랑 기본 서류 설명드릴게요. 복희는 서류를 받고 도장을 꺼냅니다. 고무밴드에 말아둔 인감 도장을 조심스레 풀어 손에 쥐고는 서류의 도장란에 꾹 눌러 찍습니다. 이 집 30년이 넘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내가 지켰고 지금은 내가 놓는 거예요. 중개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복희의 손동작을 바라봅니다. 어르신 결정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니 저희는 빠르게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이 동네도 이제 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복희는 테이블 위 서류를 한쪽으로 정리하며 말없이 일어섭니다. 중개인은 가방을 챙기며 따라 일어납니다. 그럼 곧 연락드릴게요. 매물 등록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중개인이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복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 태블릿 화면에는 아직 등기부등본이 떠 있습니다. 태블릿에는 소유자 김복희라고 적혀 있네요. 복희는 화면을 보며 짧게 속삭입니다. 이름 한번 써봤네, 내 이름으로. 밤입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가 스치듯 들려옵니다. 복희는 마당으로 나가 작은 연탄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연탄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양손으로 들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 한가운데 연탄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쇠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연탄을 넣습니다. 불이 천천히 붙으며 방 안에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난로에 가까이 가져가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딱 이거 하나 남았네. 그동안 잘도 버텼지. 복희는 장롱에서 한복 속옷을 꺼내 천천히 갈아입습니다. 속적삼과 고름을 단정히 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등 위에 잡힌 주름을 바라보다가 거울 뒤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 본 지가 얼마나 됐지? 그녀는 사진을 가슴팍에 안고 조용히 방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먼 과거로 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1998년 겨울, 작은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젊은 복희가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 속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물집과 갈라진 상처가 선명했지요. 식당 문이 열리고 남편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복희야, 그 손 좀 봐라. 이게 사람이 쓸 손이냐? 지금이야 허리띠 졸라매야지. 영수 등록금 벌어야 하잖아. 다들 어려운 시기라며. 애들 다 키워놓으면 이젠 우리 좀 챙기자. 바닷가, 그 조용한 데 말이야. 그때 사뒀던 땅 기억나? 에이, 그건 그냥 말만 그렇지. 우린 평생 일해야 하는 팔자지 뭐.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좋은 봄 한번 꼭 안겨줄 거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복희는 남편 사진 옆에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증명사진 크기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옆에 앉아도 되겠지? 계속 혼자 두는 거 미안했어. 그녀는 남편 사진 옆에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 손수건 하나를 덮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제야 좀 내 자리를 찾는 기분이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고 연탄 난로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 좀 챙겨도 되지? 분당 아파트 아침입니다. 햇살이 넓은 거실을 가르네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커피잔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 장난감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선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말을 건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카톡도 며칠째 안 읽고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뭐, 배터리 또 안 충전하신 거겠지. 혼자 계시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돌잔치도 안 오셨잖아. 친척들도 다 물어봤어. 몸이 안 좋다더니 계속 이러시면 걱정되잖아. 오늘은 좀 들러볼까? 겸사겸사 미역국도 먹고 오게. 역촌동 단독주택 골목입니다. 영수 씨가 차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단독주택 앞에 도착하니 평소처럼 열려있던 대문은 닫혀 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하네요. 영수 씨가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엄마, 대문을 밀어보니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들어가 거실 문을 열었더니 그제야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집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밥상도 전화기도 사진도 모두 사라져 있네요. 햇빛만 조용히 들어오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봤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런 생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 진짜 뭐 하신 거야? 근처 부동산 사무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들이닥치듯 열자 중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줍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김복희 어르신 댁이요? 거기 이사 가셨나요? 아, 그 집은 며칠 전에 매매 완료됐습니다. 계약 다 끝났고 어르신께서 직접 다 처리하셨어요. 네, 저 아들인데요. 저희한텐 말씀도 없으셨는데요. 아, 예. 어르신이 자식들한테는 따로 말 안 하겠다고 하셔서요. 문제되는 건 아닌 줄 알고. 영수 씨는 얼이 빠진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 복희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음성 안내가 들려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같은 안내가 반복됐습니다. 그때 선영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번호 없대요. 없어졌대. 어떻게 된 거야? 영수 씨는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부동산 창가에 서서 텅 빈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화면이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허탈함만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졌어.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역촌동의 조그만 부동산 사무소입니다. 유리문이 스르르 열리고 아들 영수 씨와 며느리 선영 씨가 급히 들어옵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마저 작고 창가에 앉은 중개인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분 맞으시죠? 예. 김복희 어르신 댁 정말 팔렸습니까? 네. 계약은 일주일 전에 체결됐고요. 어제 잔금까지 다 끝났습니다. 등기 이전도 들어간 상태고요. 그걸 저희 몰래 하셨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신 거 맞아요?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하고는 상의 안 합니다. 이 집은 제 이름이고 제 몫입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진짜로 그렇게까지.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처는 안 남기셨어요? 아니요. 그냥 마지막에 이 말만 남기셨어요. 이 집에서 나만 나가면 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 씨는 허리를 굽혀 의자에 주저앉아 말없이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떠나신 거예요? 네. 짐도 거의 없었어요. 조용히 아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참 침착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든 한 번에 정리하셨어요. 영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습니다. 여보, 어떡할 건데?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영수 씨는 중개인에게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선영 씨도 뒤따르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에 그러시더군요. 이제야 나답게 산다고요. 영수 씨는 멈춰 서서 돌아보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장녀 영희의 아파트 거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네요. 영희께서 서류를 정리하시다가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집어드십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영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수야. 웬일이야? 누나, 엄마한테 혹시 연락됐어? 영희는 잠시 멈칫하십니다. 아니, 왜? 너한테도 안 돼? 번호 자체가 없대. 없는 번호라고 떠. 영희는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런 식으로 사라지실 분이 아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엄마 집 갔는데 집 비워져 있었어. 부동산 가보니까 벌써 매매 끝났고 잔금도 다 받으셨대. 영희는 숨을 고르십니다. 그럼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 혹시 누나 쪽으로 따로 연락 온 거 없었어? 없어. 요 며칠 전화도 안 오시고 카톡도 안 읽으셔서 이상하다 했는데. 알게 되면 바로 연락 줘. 나도 더 알아볼게. 응, 영수야. 엄마 진짜 괜찮으신 거겠지? 영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영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보다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으십니다. 잠시 후 남편분이 거실로 들어오십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멍하니 있어?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십니다. 엄마가 집 팔고 연락 두절이래. 번호도 없고 행방도 몰라. 영수도 충격받았어. 그날 이후로 계속 돌잔치 초대장 영상 보시던데. 티는 안 내셨지만 마음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 영희는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때 내가 그냥 한마디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도 꼭 오셔야죠.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가십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앨범을 꺼내십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엄마와 어린 영희가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 들어있네요. 흑백 사진 속 복희께서는
아이 손을 꼭 잡고 환히 웃고 계십니다. 영희가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우리는 몰랐을까? 영희의 눈이 붉어집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그대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양평 시골 외곽입니다. 비포장도로 위로 먼지가 일며 바퀴 자국이 굽이진 언덕을 따라 이어집니다. 복희가 무겁게 끌고 온 검정 캐리어는 이미 흙먼지로 얼룩졌습니다. 복희는 멈춰서서 언덕 아래 허름한 집 한 채를 내려다봅니다. 눈가에는 피곤함 대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어휴, 멀다 멀어. 그래도 이런 데가 딱 좋지. 집 앞입니다. 미완공된 작은 주택입니다. 회색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외벽이고 녹슨 현관문이 달려 있습니다. 복희는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에 넣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복희는 눈을 찌푸리지만 이내 크게 한번 들이쉽니다. 그래, 이 집은 숨소리부터 내 거네. 복희는 현관문 옆 벽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작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자리만 잡힌 미완공 구조입니다. 전기와 수도는 간신히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가방에서 비닐로 감싸온 투박한 유리 화병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서 감나무 가지 한 줄기를 꺼내 손끝으로 다듬습니다. 마른 가지에 아직 작은 잎이 몇 장 붙어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 있었구나. 까지 잘났다고 끝은 아니지. 복희는 화병을 창가에 올려두고 작고 낡은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 창틀을 흔듭니다. 복희는 손에 든 천 한 장을 작은 압정으로 창틀 위에 고정합니다. 빛이 부드럽게 천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복희는 방 한가운데로 와서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은 차갑지만 표정은 고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가만히 응졸입니다. 좋다. 여긴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잠시 멈춥니다.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나한테만 써야겠다. 너무 오래 걸렸네. 나한테 돌아오는 데까지. 복희는 감나무 가지를 한번 바라보고 작은 화병 옆에 손바닥만 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나란히 세워둡니다. 그리고 가만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약속 지키는 것 같아. 그 바닷가까지는 아직 멀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조용한 산속 집입니다. 들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칩니다. 감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립니다. 저녁 8시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중개 앱을 켠 휴대폰 화면이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영수와 선영 부부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둘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습니다. 선영이 화면을 넘깁니다. 방 3개짜리 전세는 꿈도 못 꾸네. 예산 맞는 건 다 반지하거나 20년 넘은 집이야. 그나마 이 동네에 붙어 있는 게 어딘데. 선영이 기운 없이 웃습니다. 아기 돌잔치 끝나고 이사라니. 타이밍도 기가 막혀.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 영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만해. 어머니한테 뭐라 하기 전에. 우리도 좀 생각해보자. 선영의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칠순 하나 안 챙겼다고? 요즘 누가 칠순 크게 해? 나도 부모님 칠순. 그때 그냥 식구끼리 떡 케이크 놓고 끝냈어. 영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는 그런 거 말 안 해도 바라셨던 분이잖아. 아니, 그럼 말을 하셔야지. 말도 안 하고 혼자 삐쳐서 연락 끊고 집까지 팔아버리면. 그게 정상이야?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내가 아들이야. 내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어. 선영이 기가 막혀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조용한 불빛만 남습니다. 자정 무렵입니다. 영수는 소파에 여전히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하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흙투성이에 비 맞고 돌아온 어린 영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젖은 옷을 붙잡고 현관에 서 있던 그때입니다. 복희가 젖은 발자국 위로 다가옵니다. 복희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웠지? 자, 이걸로 닦아. 내가 수건 데워놨어. 얼른 갈아입고. 이따가 고구마 구워줄게. 조용한 그 한마디가 그대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영수는 소파의 기대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입을 엽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왜 떠났을까? 영수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난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영수는 눈을 감습니다. 밖에는 차량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영수의 눈꼬리가 졌습니다. 낮 3시입니다. 아들 영수와 며느리 선영의 새 전셋집이에요. 베란다에는 택배 상자들과 이삿짐이 쌓여 있습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네요. 선영은 무릎을 꿇고 장롱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봉투들을 꺼내 펼쳐보는 중이에요. 영수는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네요. 이건 2009년 세금 고지서고 이건 보험갱신 통지서 이 안에 집문서, 복사본 같은 거 진짜 하나도 없어? 없어. 엄마가 나갈 때 다 가져간 거야. 그냥 그만해. 그렇게 확신해? 혹시라도 남아 있었던 거 모르게 처리하신 거 아니야? 그만하자니까. 이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혹시 상속인이 뭐니 해서 우리 쪽에 불리하게 조치해놨으면 어쩔 건데?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상속 생각 안 하셨어. 그냥 복수한 거야. 우리한테 복수?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선영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한 템포 쉬는 침묵이 흐르네요. 영수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는 서랍 하나씩 열다가 맨 아래 칸에서 낡은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사진 속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국그릇을 들고 있고 초등학생 시절의 영수가 옆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땐 당연한 줄 알았지. 저녁입니다. 영수는 어스름한 조명이 깔린 거실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네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펴봅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쓴 편지가 나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영수의 얼굴에 혼란과 죄책감이 번져갑니다. 이 집은 내가 벌어, 내가 샀고, 내가 지켜왔다. 자식들 옷 사주려고, 학원비 밀릴까봐 김치 공장에서도 일했고, 연탄 배달도 했지. 그런 집이다. 내 손으로 번 집이고, 내 피 묻은 집이다. 짧은 회상 장면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김치 공장의 겨울 풍경이 떠오릅니다. 복희가 김장통을 들다가 미끄러져 주저앉고 허리를 부여잡는 모습이 보이네요. 괜찮아. 우리 영수 대학 등록금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편지를 계속 읽는 영수의 손이 떨립니다. 돌잔치에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상속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내 유산은 엄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에게만 남길 것이다. 영수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네요.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우린 한 번도
거기 없었네. 시간은 가는데 내 마음은 그날 그 자리에 멈춰 있네. 잠시 숨을 고릅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네요. 엄마 나 왜 이리 늦었을까? 저녁입니다. 장녀 영희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을 들고 계시네요. 사진 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영희가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 버튼을 누르십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영수라고 뜹니다. 오빠 받아봐. 통화 연결음이 한참 울립니다. 잠시 뒤 영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아직도 연락 안 돼? 전화번호 자체가 없다고 뜨더라. 우리 정말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엄마가 그렇게 떠난 걸 보면 우린 다 잘못한 거지. 돌잔치 초대도 안 했잖아. 칠순도 안 챙기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다른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막내 영찬에게 걸어보십니다. 누나? 영찬아, 너도 엄마랑 아직 연락 안 되지? 아무리 해도 번호 안 떠. 진짜 바꾼 것 같아. 영찬도 들리냐? 형도 있었네. 형, 그 봉투에 뭐 있었는지 아직도 안 말해줄 거야?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형이 모신다더니 그게 그 모신 거야? 뭐? 엄마 집 할 때 너 아무 말 안 했잖아. 네가 장남이라며. 결정권 있다고 큰 소리 쳤잖아. 넌 명절마다 얼굴 비추긴 했냐? 전화 한 통 한 적 있냐? 그만해. 둘 다 엄마 찾는 게 먼저잖아. 누나는 또 중립이야? 늘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빠져 있잖아. 그게 나쁜 거였어? 됐어. 이 얘긴 더 못하겠다. 잠시 뒤 영수님이 대화를 나가셨습니다. 곧이어 영찬님도 대화를 나가셨습니다. 영희는 혼자 단톡방에 남아 계십니다. 엄마 정말 우리한테서 다시 돌아올 마음 없으신 거죠? 영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앨범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엄마 얼굴을 오래 바라보십니다. 그 자리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양평의 집은 늦은 오후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산자락이 물러나고 저녁 안개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복희는 작은 의자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흙길 아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지. 장면이 전환되며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회색 하늘 아래에서 비가 슬며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무겁게 앉아 있었어요. 복희는 상복을 차려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계는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수와 선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비에 젖어 있었고 선영은 휴대폰을 닦아 가방에 넣더군요. 엄마 회사에서 일이 좀 늦어져서.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분향을 올리고 절을 2번 했습니다. 고개 숙인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절을 마치고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복희는 고요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진 밑에 놓인 국화 한 송이가 기운 채로 서 있었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꽃을 곧게 세웠습니다. 자식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상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복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장례식도 참 외로웠어. 사람은 많았는데 내 편은 없더라.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복희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 장례식도 그럴 거다. 아무도 모르게 끝날 거야. 그게 더 나아. 오지 마라. 울지도 마라. 울 자격도 와서 절할 낯도 없다. 복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위에 놓인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사진을 꺼내 벽에 걸린 액자 옆에 조심스레 붙이셨습니다. 옆에는 자신의 증명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먼저 갔을 땐 나 혼자 남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갈란다. 그 사람들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복희는 등을 돌리고 조용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양평 읍내였습니다. 작은 우체국 창구 앞에서 우편물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직원이 익숙한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흰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산일에서 구 김복희님 앞이었어요. 아, 또 이댁이네. 이번엔 딸이 보냈나? 장면이 복희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복희는 마당에 쌓인 감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집배원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어요. 김복희님, 오늘도 한 통 왔습니다. 복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손이 잠시 멈추었어요. 영애? 복희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떠나보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요. 엄마 없이는 우리 가족도 다 흐트러졌어요. 이제라도 엄마 마음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복희는 편지를 읽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화롯불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고는 잠시 멈추더군요. 조용히 그 종이를 찢었습니다. 단 한 조각만 남았어요. 남겨진 조각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지. 나머지 종이 조각을 화롯불 속에 넣었습니다. 불꽃이 작게 튀더니 사그라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조각은 봉투 안에 넣지 않고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접어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듣겠다고. 그래. 복희는 다시 편지를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말은 곧잘하네. 근데 그 말이 나한텐 너무 늦었어.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화롯불만 조용히 타고 있더군요. 서울의 밤입니다. 장녀 영희의 집 거실은 불이 꺼져 있군요. 주방의 조명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영희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또 꺼졌습니다.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쓴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보낸 걸까?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컵에 뜨거운 물을 따라 그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좀 봐. 답장 기다리는 거 더 아프기만 하잖아. 영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뭔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정말 미안하단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어머니도 화나셨던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 푸시겠지. 영희는 울컥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무서워. 정말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닐까봐. 영희는 서랍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냅니다. 사진 속 젊은 복희는 영희와 아들을 품에 안고 환히 웃고 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양평의 새벽입니다. 복희의 집 난로가입니다. 복희는 난로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영희가 보낸 편지가 쥐어져 있군요. 오래된 손때가 묻은 흰 봉투와 편지지입니다. 복희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합니다. 복희는 난로 뚜껑을 조용히 엽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종이가 서서히 갈라지고 불길이 올라옵니다. 편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너무 가볍게 들려 불길이 조금씩 커지며 편지는 잿더미가 되어갑니다. 복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눈은 붉어지지 않습니다. 타들어간 편지가 난로 안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복희는 조용히 뚜껑을 덮고 뒤돌아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 그렇게 쉬운 말이면 그땐 왜 그리 아껴뒀던 걸까? 복희는 방등을 끕니다. 침구에 몸을 눕힙니다. 바람에 감잎이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지고 밤은 더 깊어집니다.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준혁이가 물어봅니다. 나무를 보며 반짝이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나무가 많아? 여기 외할머니 댁이야. 산도 있고 나무도 많지? 조용하고 예쁘지? 외할머니는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야. 아주 착하고 따뜻한 분이셔. 오늘 준혁이가 예쁘게 인사하면 좋아하실 거야. 차가 마을 입구에 다다릅니다. 집 앞 나무 아래 이장이 우산을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희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립니다. 저기요, 혹시 이 마을에 혼자 사시는 김복희 어르신 댁 아세요? 아, 복희 할머니요? 저기 감나무 많은 집 보이세요? 그쪽이에요. 지금쯤이면 마당에서 일하실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차가 천천히 언덕을 오릅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어졌고 마당에서는 복희께서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가지를 잘라 모으고 계십니다. 옆에는 작은 회색 플라스틱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영희는 차에서 내리며 우산을 펼칩니다. 준혁아, 엄마 손잡고 외할머니한테 같이 가자. 준혁이는 활짝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엄마 나야. 영희.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무표정이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립니다. 왔니? 준혁이는 우산에서 뛰어나와 복희께 달려갑니다. 할머니. 복희는 순간 움찔하셨다가 천천히 입가에 힘이 들어가며 미소를 띠십니다. 작게 혼잣말로 꾸짖듯 중얼거리기도 하십니다. 쟤는 왜 내가 할머니인 줄 알고 부르누? 영희는 준비해온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고 구마와 따뜻한 수건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 비 오잖아. 따뜻한 거 좀 드시라고. 복희께서는 봉지를 천천히 받아들고 준혁이는 마당에 놓인 감나무 잎을 발로 밟으며 웃습니다. 외할머니네는 비도 맛있어. 복희는 준혁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말을 꺼냅니다.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복희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고구마 봉투를 안고 조용히 안채로 들어가십니다. 그 뒷모습을 영희는 말없이 오래 바라봅니다. 준혁이는 마당 끝 작은 개울가에 앉아 돌멩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손끝으로 물결을 살짝 건드리며 세상이 낯설지 않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우리 매일 와도 돼? 영희는 작게 웃습니다. 그게 엄마가 허락하시면. 그때 열린 문 너머로 복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안에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영희는 놀란 얼굴로 문을 바라봅니다.
준혁이는 활짝 웃으며 달려갑니다. 할머니, 나도 밥 먹을래요. 복희의 집 안에는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평 시골집 아닙니다. 나무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영희가 조용히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준혁은 작은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마루에서 놉니다. 복희는 상 앞에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영희가 밥그릇을 조심스레 놓습니다. 김치 조금밖에 안 갖고 왔어. 익은 거 좋아하시잖아.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상 앞에서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질 소리만 들릴 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정적을 깨듯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돌잔치 초대도 안 했고 엄마 칠순도. 그땐 왜 그게 중요한지도 몰랐어. 복희가 밥숟갈을 내려놓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땐 몰라도 지금은 알아졌냐? 응, 늦게라도 알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오긴 왔잖아. 복희는 조용히 국물 한 숟갈 떠먹습니다. 그랬구나.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나란히 앉습니다. 준혁은 감나무 아래서 민들레를 따며 뛰어놉니다. 여기 공기 좋다. 서울하고는 진짜 다르네. 여기 와선 숨이 좀 쉬어져. 그 집에선 숨도 못 쉬겠더라. 영희가 작게 웃습니다. 엄마, 감나무는 왜 들고 왔어? 복희가 손끝으로 가지를 쓰다듬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마당에 있던 거 매년 가을마다 감 따면서 웃었지. 그거 하나쯤은 데려오고 싶더라. 준혁이 민들레를 들고 다가옵니다. 할머니, 이거 봐봐요. 노란 꽃이야. 복희가 준혁을 바라봅니다. 그래, 예쁘다. 그 꽃처럼만 커라. 준혁은 다시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영희는 감나무를 올려다봅니다. 엄마, 많이 외로웠지? 복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이. 우린 너무 바보였어. 엄마가 말 안 하면 그냥 괜찮은 줄만 알았어. 복희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말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똑같아.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고 감나무 가지가 살랑입니다. 내가 무섭게 떠났다고들 하겠지. 근데 말이다, 그때 안 떠났으면 나 여기 못 와 있었을 거야. 영희가 작게 묻습니다. 우리 아직 용서받을 수 있을까? 멀리서 준혁이 뛰어가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히 마당에 퍼집니다. 복희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립니다. 글쎄, 그건 내가 아닌 시간한테 물어봐야지. 두 사람은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감나무 위로 흐르는 봄 햇살을 함께 바라봅니다. 작은 금고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꺼내야 할 때가 됐지. 엄마, 그건 뭐야?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조건부 상속장 초안이다. 상속장?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셨습니다. 내 재산은 말이다. 그저 피 섞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야. 나를 존중하고 끝까지 나를 기억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적어뒀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펴 읽었습니다. 나를 무시한 자가 아닌 나를 기억한 자에게 남긴다. 그게 내 뜻이다. 그럼 그 기억한 사람은 누구야?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그럼 지금 정하면 안 돼? 고개를 살짝 옆으로 젓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억해라. 돈 많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야.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말이지, 미안한 놈한테 주는 게 아니다. 철든 놈한테 주는 거다. 미안한 놈 말고 철든 놈. 고개를 푹 숙이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래. 입으로 엄마 죄송해요는 다 할 수 있다. 복희 누트럴,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내가 보겠다.
누가 진짜 철들었는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화롯불이 작게 타닥거렸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복희 세드 근데 말이야, 저런 애가 언젠가는 할미가 누군지는 기억해 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줄지 아직은 모르겠네. 복희 누트럴 그래도 이제는 좀 내가 정할 수 있어. 여긴 그래도 해볼 만하네. 엄마, 저기 찬 좀 더 올릴까? 그만해도 된다. 이거면 됐지. 여기 돗자리 끝에 놔둘게요, 어머니. 저 어머니 국은 제가 끓였어요. 멸치 다시 낸 물에 묵은지도 조금 넣고요.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복희가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십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다. 정말요? 국은 마음이야. 마음대로 끓인 거지. 먹는 사람이 안비위 상하면 잘한 거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시며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한동안 서툰 웃음이 번지고 박수가 조심스럽게 이어집니다. 엄마, 드디어. 엄마 잔치네. 잔치는 무슨. 그냥 식구끼리 밥 먹는 거지. 그 말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어 있고 살짝 들뜨신 기색이 느껴집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늦게 와서. 늦게라도 왔으니 된 거다. 모두 말없이 돗자리 주위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이제 됐다. 나도 잔치 한번 해봤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웃음이 번집니다. 어떤 안도감과 묘한 따뜻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 이름 이제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가 누군지 다 알았으니까. 감나무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손주 수연이 민들레를 꺾어 할머니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드립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서 줄게요. 그래, 예쁘다. 내 마음도. 장면은 끝나가고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 소리가 찰칵 울리고 사진 아래에 글씨가 떠오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한 말 있잖아. 돈 많은 사람 말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네. 살아온 전부였겠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엄마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 영희는 할머니가 남긴 특정 조건을 적어둔 서류 사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몇 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마음이 묵직해졌어요. 분당 영수의 집입니다. 늦은 밤이었고 집안은 말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고 조용히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잔치 한번 안 해드린 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늦게 알았어. 정작 우리가 원했던 건 엄마 마음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기회를 준 것 같아. 마지막으로 그 잔치가 다르더라. 양평 복희의 집 마당입니다. 복희는 감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 위에 앉아 감을 천천히 깎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떨어지는 감껍질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잔잔히 퍼졌지요. 인생이란 게 잔치처럼 떠들썩하지 않아도 돼. 내 자리가 있고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다지. 복희는 깎아낸 감 조각 하나를 접시에 얹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르쳤다, 보여줬다, 남겼다, 이제 좀 살겠다. 마당에는 손주가 남기고 간 작은 돌탑과 민들레,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앞에 자리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사람이 남긴 가장 큰 것은 이름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물려주는 것이지요.